앞뒤가 맞지 않는 시가 식구들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용기를 내어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뻔뻔함을 넘어 사기 맞은 기분까지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떻게 시댁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많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래저래 실컷 이용만 당한 것 같아서 생각할수록 분합니다. 시댁에는 남편 위로 아주버님이 있어요. 결혼도 했고 중학교 들어간 아이가 있을 정도로 나이가 적지 않지만 어째 하는 짓이나 생각하는 수준은 초등학교 2학년인 제 딸만도 못합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본인들 불쌍한 처지를 이용해서 등쳐먹을 궁리만 하는 건지 이참에 아예 시댁 식구들 전부와 인연을 끊어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남편이 둘째 아들이고 시댁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서 결혼할 때 시부모님에게 한 푼도 받은 거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나마 남편이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고 저도 결혼 전에 열심히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부모님 도움 없이도 번듯한 신혼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이 태어났을 때 1년 육아휴직한 거 말곤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살다가 작년에 아이가 학교에서 해외여행 못 가본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휴가 때 동남아 다녀온 것이 전부네요. 궁상 떨 만큼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지금 사는 집 살 때 받은 대출을 다 갚기 전까지는 두 다리 뻗고 못 잘 것 같아서 한 푼 한 푼 아끼며 대출 상환 먼저 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덕분에 이제 겨우 빚을 다 갚았고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건데 아끼고 사느라 생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 태어나기 전에는 남편과 제가 둘이 살면서도 한 달 식비로 30만 원을 채 쓰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보통 직장에 출근하면 점심이 해결되니까 점심을 최대한 영양소 골고루 챙겨 먹고 집에 오면 정말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 하나에 김치만 겨우 차려 먹었습니다. 매달 한 포대씩 먹는 쌀값과 김치값 말고는 다른 걸 사느라 돈 써본 적이 거의 없네요. 가까운 곳에 사는 친정엄마가 매주 밑반찬을 챙겨주시는 것도 저희가 돈을 많이 아끼고 절약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빠르게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엄마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봐주셨기 때문이고 아무리 용돈을 넉넉하게 드린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친정부모님에게 받고 있는 혜택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덕분에 빠르게 결심해서 집을 살 수 있었고 30년 대출을 받았지만 집을 사고 6년 만에 전부 갚아버릴 수도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무 문제 없이 착실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한쪽이 튼튼하면 나머지 다른 한쪽이 구멍이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 그리고 아주버님네 식구들 좋게 이야기하자면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 잘 맞고 사이가 좋다는 것 하나 빼고는 아무런 장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도 어렵고 본인들 코가 석자라 저희들 결혼할 때 그리고 아이 낳아서 키울 때도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아예 집안에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버님이 직장에서 은퇴하신 이후로 수입이 확 줄어 있고 매달 생활비가 힘들어서 저희한테 대놓고 용돈을 더 보내달라고 하시는 중이에요. 그나마 집안에 땅도 조금 있었고 한줌의 재산이 있었지만 아주버님 장가 갈 때 신혼집 전세금 마련해준다는 이유로 다 팔아서 지원을 해주셨나 봐요. 저희가 한 푼도 못 받은 것에 비해 아주버님은 결혼할 때 2억 넘게 부모님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돈마저 다 날리고 시부모님 댁에서 얹혀 사는 중이에요. 형님은 원래 일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집안에 시집 오고 나서도 아이 낳고 계속 살림만 하셨고 집안 가세가 기울어도 절대 나가서 돈 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그나마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이 있었지만 갑자기 장사하고 싶다며 때려치우더니 전세금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술집을 차렸습니다. 그 전에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본인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집을 차리면 잘 될 것 같다며 3억 정도를 들여 프랜차이즈 맥주집을 커다랗게 차렸어요. 서울이나 경기도 큰 도시에서는 별일 아니겠지만 저희 동네에서 그 정도 규모의 그렇게 인테리어 크게 하고 장사를 하는 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먹자골목 번화가의 1층 전체를 사용하여 가게를 열었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월세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저랑 남편이야 앞으로도 장사할 일이 없을 사람이라서 아주버님이 가게를 차렸을 때 저러다가 망하면 어쩌나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의 걱정과는 다르게 가게는 손님이 줄을 서서 들어올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첫 달 매출을 1억을 찍었네. 이번 달은 8천을 팔았네. 6천을 팔았네. 이맘때 형님과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전화를 하면 맨날 이런 자랑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 팔아서 본인들에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제가 알 길은 없었지만 그때는 실제로 돈을 많이 벌긴 벌었던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이 장사 시작하고 겨우 6개월 만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커플로 벤츠를 2대나 뽑았습니다. 아주버님이 검은색 S클래스 그리고 형님이 흰색 E클래스. 처음 차를 뽑았던 날에 두 사람이 따로 차를 끌고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차 자랑하러 저희 집까지 놀러왔던 기억이 있어요. 너희들도 그냥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모아서 장사해. 월급 벌어서 언제 부자 되냐? 우리 가게 주말 하루 매출이면 너네 월급보다 많이 벌걸? 그때 그 거만하게 굴던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돈을 많이 버는 만큼 펑펑 써대기 시작했고 형님 아주버님과 시부모님까지 몸에 비싼 명품을 걸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로또 1등이라도 당첨된 사람 마냥 펑펑 돈을 쓰고 다니더니 결국엔 대출을 땡길 수 있는 만큼 왕창 땡겨서 10억이 넘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대출을 7억 넘게 받았다고 들었어요.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돈을 좀 더 착실히 모으고 이사를 가던가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매일 손님으로 미어터지고 시부모님은 용돈도 많이 주는 첫째 아들이 완전 집안의 자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창시절에 남편이 공부를 더 잘했고 아주버님은 전문대, 저희 남편은 수도권 유명 4년제 공대를 나왔는데 시부모님에겐 첫째가 둘째보다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았던 것이 콤플렉스 중 하나였나 봐요. 아주버님이 장사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뒤로 저희를 볼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돈 버는 머리와 공부하는 머리가 따로 있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둘 중에 누가 잘 되던 전부 부모님 자식인데 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나 싶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아주버님네 가게도 모든 자영업자들이 망해 나갔던 2년 전 코로나 거리두기 때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가게 오픈하고 3년도 채 되지 않을 때였는데 그 커다란 가게가 하루아침에 파리가 날리고 손님이 하나도 없고 초저녁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던 시기였어요. 덩치가 워낙 크고 아주버님네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최소 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내보내고 점심 장사까지 시작하는 등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가게라도 작았으면 어떻게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견뎠겠지만 가게 월세와 집대출금 그리고 2대의 벤츠 할부금까지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수천만 원이었죠. 갑자기 돈을 벌고 팔자가 피는 것도 순식간이었지만 망해서 고꾸라지는 것 역시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처음엔 벤츠를 금매로 내놓았는데 워낙 그때 헐값에 팔아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가게는 목숨줄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대신 집을 먼저 정리했어요. 살 때는 10억이 훌쩍 넘었지만 돈이 급해서 부동산에 내놓으니 9억도 채 받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대출을 정리하고 났더니 수중에 남는 돈도 거의 없었죠. 어디 전세로 들어갈 돈이 안 되니 그때부터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끝까지 버티려고 하다가 1년을 더 질질 끌었고 이리저리 대출을 끌어다가 막아봤지만 밀린 월세로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폐업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 가게가 폐업을 하고 1년이 더 지나서야 경기가 풀렸고 지금은 그 자리에 삼겹살집이 들어와서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그 잘나가던 시절은 이제 없는데 아직도 그때 그 시절의 씀씀이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가게가 망한 뒤에 무한리필 갈비집에서 일을 했었고 주 6일에 업무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월급은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어요. 그 정도 돈이면 적게 버는 것도 아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 두 사람의 씀씀이가 해프고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으니 매달 생활비까지 드려야 된다더군요. 아버님이 은퇴 이후로 건물 야간 경비 일을 하시면서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시는데 그걸로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하죠. 제 생각으론 형님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전까지는 아이 키우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애도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더 이상 집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낮 시간만 일을 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은 본인이 벌 수 있는데 전혀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이고 벌면 버는 대로 다 쓰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쓸데없이 형님과 시어머니 간에 고부간 사이는 좋아서 집에서 노는 두 사람들이 서로 죽이 잘 맞고 같이 잘 놀러 다닙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백화점 쇼핑도 다니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끼리 돈은 엄청나게 쓰고 다니더라고요. 아주버님 월급 400만 원, 시아버님 150만 원 버는 정도로는 매달 쓰는 소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셨고 그래도 돌려막기 힘들 때는 저희 남편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너희 형이 언제까지 저러고 있겠니? 조만간 기회가 있으면 금방 다시 일어설 거다. 그때까지 너희가 조금씩 도와줘. 시댁 식구들 놀고 먹는 돈을 왜 저희가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자기 용돈 모아놓은 비상금이 있어서 그 안에서만 조금씩 도와주겠다 하더군요. 저야 예전의 기억도 있고 아주버님이나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남편에게는 그래도 자기 식구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남편이 어머님에게 종종 50만 원,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왜 도와주냐고 남편에게 따지고 말리고 싶었습니다. 자기들 돈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저희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돈 자랑만 실컷 하고 무시했었잖아요. 아마 남일이었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지만 남편의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본인 용돈 받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아놨다가 그 안에서 해결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마다 시댁에서 차례상을 차리는데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 그럴 때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차례 비용까지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희들 추석이니까 보너스 받았잖아. 우리는 집구석의 명절이라고 보너스 받는 사람도 없고 이번 차례상 비용은 너희가 부담해라. 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너희들한테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 어디 맡겨놓은 돈 달라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죠. 뻔히 저희 회사에서 명절 보너스 나오는 걸 알고 달라고 하는 거니까 거절하기엔 마땅히 명분도 없었어요. 자기들 먹고 쓸 돈도 부족해서 맨날 저희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더니 지난 10월에 아주버님께서 뜬금없이 치킨집을 차렸어요. 벌면 버는 대로 돈을 다 쓰는 걸 확인했는데 가게 차릴 돈은 어디서 났나 궁금해서 남편이 은근슬쩍 물어보니 지금 살고 있는 시댁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만에 하나 사업이 실패해서 살던 집까지 날리면 그 집안 식구들 전부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상관할 문제도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아주버님이 새로 차를 뽑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동서, 내일 우리 새 차 나오거든. 시승 한번 해야지. 내일 막걸리도 뿌리고 고사 지낼 거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넘어와. 원래 타던 차가 있긴 했는데 예전에 벤츠를 헐값에 팔고 중고 카니발을 타고 있었거든요. 새로 가게 오픈한 지 얼마나 됐다고 새 차를 뽑았다길래 저는 속으로 가게에서 차가 필요해서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무슨 차를 사는지 전혀 모르겠다 했고 다음날 저녁 시댁으로 넘어가 보니 어디에서 많이 보던 익숙한 마크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아주버님이 잘 나갈 때 형님이 타던 벤츠랑 같은 모델이었어요.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고 저희한테 추석 보너스까지 차례비로 뜯어가더니 무슨 벤츠를 샀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게도 차렸고 사장님인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보는 눈도 있고 가오가 있잖아. 우리가 타보니까 외제차가 좋긴 좋더라고. 정말 인간이 쉽게 바뀌진 않는구나 싶었어요. 진짜 웃긴 건 시부모님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내어줬는데 자기 아들이 헛짓거리를 해도 말릴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아주버님 차가 벤츠라고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은 차도 딱 한 대밖에 없고 그나마 남편이 3년 전에 중고로 2천만 원 주고 구입한 소나타입니다. 그 정도면 사실 세 식구가 타고 다니기에 충분하고 차도 좋아요. 시댁 식구들의 대책 없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긴 했지만 저보다 남편이 더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시댁 어렵다고 할 때마다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서 지원했는데 그런 형이 벤츠 샀다고 자랑하는 꼴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겠죠? 너는 언제까지 그 똥차 탈래? 돈도 벌 만큼 벌면서 외제차 한번 타봐야지. 죽으면 돈을 다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좀 쓰고 살아라. 어머님이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결정타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자기가 크게 실수했다며 앞으로 다신 시댁에 도움 주지 않겠다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으니 저희가 먼저 인연 끊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후기입니다. 사연 제보하고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재미있는 일이 생겨서 다시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아주버님이 시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치킨집을 인수했고 그 이후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지 벤츠까지 구입했었잖아요. 진짜 제정신들이 아니다 생각했었는데 며칠 전에 제 남편에게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 대금 결제할 돈이 없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라. 여윳돈을 좀 남겨놨어야 하는데 당장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네. 가게 오픈하고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남은 돈 하나도 없이 탈탈 털어서 벤츠를 계약했었나 봐요. 월말이 되자 월세도 내야 하고 가게 물건 대금도 내야 하는데 아주버님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이 와중에 저희 보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퍽이나 좋은 마음에 빌려주겠네요. 남편이 이런 지하에 돈 없다고 거절했고 나중엔 어머님까지 전화를 걸어서 너희 형 좀 도와주라 하시더군요.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야지. 그러지 말고 형이 어려운데 너가 좀 도와줘라. 돈 빌려달라는 아주버님보다 옆에서 부추기는 시어머니가 더 얄미웠어요. 남편도 이번만큼은 어머님 말씀을 거부하고 절대 빌려줄 생각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형이 돈 필요하면 벤츠부터 내다 팔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앞으로 돈 이야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용돈도 이제 형한테 달라 하시고요. 남편이 냉정하게 끊어냈더니 어머님이 많이 서운했는지 너 그러는 거 아니라며 왜 그렇게 변했냐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뭐라 떠들던지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지금까지도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를 뒤에서 욕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대출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시댁 일에 전혀 신경 안 쓸 거고 아주버님 두 번째 사업이 또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던 말던 도와주지도 않을 거예요. 돈 생기면 바로 흥청망청 써버리는 인간들인데 한 푼도 도와주기 싫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